마카나오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라입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우리 증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날은 우리 산업계에서 기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를 놓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AI 전문기업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와 얘기 나눠볼 거고요. 이어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오늘 박순혁 작가와 엔터주 투자 어떨지, 이 시점에서 가능할지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10시 구간 시장 상황 짚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제 워낙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던 반도체 2차 전지 중심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대거 출회가 되면서 오늘 코스피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733 정도를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는 쪽은 이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870선 아래서 움직이고 있고 현재 0.4% 약세권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보시면 외국인 쪽에서 아직 물량은 크지는 않지만 6일 만에 매도 전환을 했다라는 점. 기관 쪽에서도 어제 이어서 받쳐주고는 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어느 쪽에서 조금 힘을 더 발할지에 대해서 코스피의 그 낙폭 모습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이쪽도 보시면 외국인 쪽에서 좀 크게 매도 물량을 확대해 나가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죠. 현재 구간에서 1,000억 원대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여기에 힘을 좀 더하는 모습, 개인 쪽에서만 나홀로 1,200억 원 순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얘기는 이쪽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사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크게 재미없는 상황일 것 같기는 하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지 궁금해져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반도체가 쉬어가도 갈 길이 바쁜 증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이 가야 되는 방향성은 계속 위쪽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주도 업종이죠. 반도체가 좀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마음은 급한데 생각보다 이제 발걸음이 좀 더디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4월 급락장 이전 수준까지는 거의 다 시장이 회복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4월 급락장까지 다 회복이 됐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전 고점 부근까지는 와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전 고점 2,700포인트까지는 왔죠. 그러니까 2,8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한 방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직 시장에서 이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이 포인트가 지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결국 전고점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2,700포인트 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횡보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구간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서 어떻게 이제 운영하는지가 사실은 시장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이런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것,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아무래도 연초 이후부터 저희가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제가 이코노에서도 말을 하긴 했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도 외국인 선물 매도가 6조 정도 나오면서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시점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결국은 연초 이후에 이제 국내 증시의 이제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외국인들의 수익률, 결정률 자체가 순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의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더
다른 수급들보다도 수익률 자체에서 더욱더 나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건데요. 외국인 순매수가 양호한 업종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충분한 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반도체나 자동차, 기계, 금융 쪽이 될 겁니다. 이런 업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쉬어가는 분위기에서 좀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한 템포 쉬어갈 때 준비하는 자세고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은 이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쉬어가도 우리는 한 발 빠르게 전략 준비를 해봐야 되잖아요. 기업 골라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일까요? 네, 오늘장 주목하는 섹터는 대두 관련주입니다. 대두 관련주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땐 콩이잖아요. 결국 최근에 대두 관련주의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게 핵심이고요.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이제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신성홀딩스입니다. 이 대두 관련주가 시장에서 부각받는 이유는 브라질의 폭우가 내렸는데요. 브라질의 폭우가 내리면서 이제 대두 가격 자체가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브라질에서 수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하면 수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작황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대두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사료 관련주라고 부르는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식음료 관련주라고 부르는 신성홀딩스가 주가에서 부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거의 대부분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의 흐름은 똑같아요. 대두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입 가격이 올라가겠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원자재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아직까지 수입을 안 했으니까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원가가 올랐다는 것을 기준으로 판매 가격을 상승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진폭이 커지게 되면서 수혜를 본다라는 것이 핵심 개념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은 이제 사료 관련주로서요. 대두 가격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곡물 가격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격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필요 있고 주목해볼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간장이나 된장 그다음에 고추장을 만드는 장류 생산 전문 업체인 이제 신성식품을 100%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겠죠. 장류의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두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것이 짧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추세가 바뀌면은 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이제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 종목들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주도주인 반도체가 쉬어가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반도체가 주도주로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짧은 관점에서 매매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라는 말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과 신성홀딩스 두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AI가 산업계에서 아예 생소하게 여겨질 때부터 AI를 눈독 들이고 발전시킨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솔트룩스인데요. 오늘은 이런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솔트룩스가 찾다 보니까 기술특례 상장 1호 기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인공지능 기업으로 거의 국내 최초에 만들어진 회사이기도 하고요. 솔트룩스가 2000년에 인공지능 기업으로 창업을 했으니까 만 24년이 됐고요. 네. 그리고 상장도 국내에 최초로 상장한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업력이 매우 기시고 네. 그만큼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제가 뵈신다고 생각해서 좀 봤더니 우리끼리는 이렇게 언론 프렌들리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많이 나가는 네. 건 아니고 많이 네. 불러주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려운 기술 얘기를 굉장히 쉽게 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몇 방송에서 뭐 100만 이상 이렇게 네. 뭐 뷰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불러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200만 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지난해 좀 주가 많이 올라와 있다가 지금은 조금은 좀 네, 내려와 네. 있는 상태인데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니까요. 실적을 보면 역대 지난해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영업 손실은 3년째예요. 맞아요. 요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솔트룩스가 그 2008년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적자를 상장 한 해까지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지난 3년간 동안에는 대단위로 상장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뭐 전 세계 인공지능 회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규모 R&D를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규모 하드웨어하고 그다음에 자체 IDC 센터를 설립을 해서 흔히 말하는 AI 반도체 관련된 거를 대규모로 구축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큰 거라면은 그 외가 저희가 하고 있는 B2B나 B2G 비즈니스가 메인이지만 재작년부터 해서는 B2C 사업, 예를 들면 구글이나 네이버나 또는 뭐 아마존 같은 형태의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AI 서비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대략 200억 가량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 회사하고 거의 같은 규모의 회사를 또 M&A도 했어요. 이런 형태처럼 미래 성장을 위해서 AI R&D 또 자체 하드웨어에 관련된 거하고 대규모 AI 반도체 구입, 요즘은 그게 자산이라고도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저희가 신사업을 하기 위한 B2C 사업의 전개, M&A까지 하는 대규모 투자가 작년까지 이루어졌고요. 연간 뭐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100억에서 200억 정도를 지난 3년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10에서 15%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막대한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고요. 그게 이제 턴오버가 되는 첫 해가 올해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올해가 턴오버 되는 시점이라고 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런 숫자 찍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돼요? 개선 목표치라고 하면? 일단 작년에 저희가 그 AI 기업으로는 최대 매출이죠.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300억을 넘겼는데요. 올해는 500억이 넘어갈 게 이미 거의 확정이 됐고요. 저희 목표는 600억 매출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매출액이 80%에서 100%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저희 상반기 그 확정되어 있는 사업의 규모가 수주 확정이 된 규모가 작년도 연말 기준에 80%를 넘어갔어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지난 3년 동안에 대단히 큰 투자를 했었던 말씀드렸던 뭐 하드웨어나 이런 신규 투자가 올해는 이제 거의 투자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본격적으로 B2C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에 관련된 것이 올해 이번 달 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또 성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전통적으로 보면은 흑자 전환이 저희가 계절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4, 4분기에
흑자 전환이 보통 됐었는데 올해는 당겨져서 3, 4분기 초에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성장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R&D로 인한 투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 적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뭐 하반기에 편중되는 매출 구조 역시나 극복을 위해서 이제 순조로이 수주도 잘 달성을 해고 나가고 계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게 이 솔트룩스 매출 구조를 보면 B2B나 B2G 쪽에 좀 편중이 됐었는데 한파이를 또 열기 위해서 B2C 쪽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방안을 조금 더 상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솔트룩스는 원천 기술 개발을 뭐 특허가 저희 그룹사 전체를 포함해서 등록된 특허가 150개 이상이 되니까요. 네. 출원 특허로 보면 200개가 훨씬 넘을 정도로 막대한 R&D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B2C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핵심 역량이 있는 연구개발진을 스핀오프해서 자회사로 확대를 했어요. 플루닛이라는 회사하고 구버라는 회사입니다. 이 플루닛은 영상 생성, 음성 생성뿐만 아니라 AI 비서,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네. 인공지능 기반한 에이전트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 AI 비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해줘요? 개인 비서면? 개인 비서가 전화 대신 받아주고요. 메모도 해주고, 뭐 예를 들면 여행 중이실 때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 여러 정보, 예를 들면 그 안에는 챗GPT 같은 저희 자체 루시아 엔진이 들어있어서 연애 상담도 할 수 있고, 근처에 맛집 그래요? 추천도 할 수 있고 하는 일종의 대화형 인공지능 비서가 됩니다. 손비서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지금 뭐 알파 베타 서비스로 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 본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상 생성에 관련된 것이요. 저희가 지금 본격 서비스를 한 지가 9개월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텍스트를 주면 인공지능이 영상을 생성을 합니다. 심지어는 파워포인트 만든 걸 던져주면은 알아서 영상을 그 파워포인트에 기반해서 생성도 해요. 지난 9개월 동안에 생성된 영상이 20만 개 이상입니다. 국내외에서 네. 이 플랫폼 위에. 저희가 영상 하나를 한 5분짜리 만든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한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간은 한 일주일에서 2주가 걸리고요. 그 영상 하나 만드는데. 근데 지금 이 B2C 서비스에서 영상 생성 서비스는 20만 개 이상을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한 영상 생성을 하는데 5분에서 10분이면 되거든요. 시간을 엄청 단축했네요. 예, 그리고 전체 생성된 영상 20만 개를 150만 원씩 생각을 한번 계산을 그쵸, 해보신다 비용을 그러면은 하면. 비용이 3천억이 넘어요. 만약에 이 전체를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만들었다면 3천억 원이 들 거를 거의 무료에 가깝게 낮춘 거죠. 이 영상들을 보면 방송, 제품 소개, 마케팅, 뉴스 등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AI가 영상을 생성하는 서비스를 누구라도 쓸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전 세계 30개국어로 더빙이 돼요. 가상인간이. 네.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B2C로 나오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있는 저희 미국 자회사인 구버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오버를 붙인 건데요. 뭔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서비스 알파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베타 서비스가 6월 1일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인공지능이 저를 위해서 전 세계에 조사를 하고 리포트를 써주기도 하고 조사한 결과를 저희가 에스크국어라고 하는데 질문하면 대답도 해주는 심층적인 분석을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네. 실제로 얘가 써주기도 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B2C 서비스가 대한민국은 아직은 없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서비스하기 위한 준비가 지난 3년 동안에 응축되어 있다가 이제 폭발력 있게 튀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거 서비스 지금 비용 네. 받고 무료예요? 전체 사용자 중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영상 생성은 네. 무료로 하실 수 무료로. 있는데 최대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한 달에 20분, 30분밖에 못 쓰셔요. 그래서 그거를 넘게 쓰시는 분은 유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왜 여쭤봤냐면 그게 이제 또 언젠가는 수익화를 더 그럼요. 크게 키우는 시점이 당연히 필요하실 테니까 그럼요. 제일 궁금했어요. 그 말씀 중에 아까 루시아 얘기 네네. 하셨는데요. 관련 성과를 조금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루시아라는 건 국내에서 몇 개 안 되는
초거대 언어 모델 자체 초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국내에서 뭐 유명한 걸로는 아마 네이버의 클로버 X가 있겠고 또 LG AI 연구원에서 만든 게 있는데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자체 이 정도 규모의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가 5개 미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전 세계 인공지능 리더보드가 있습니다. 그 리더보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공지능끼리 성능을 이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 세계 1등을 했었고요. 오, 네. 그다음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1등을 유지하고 있고 또 3등으로 갔다가 또 2등으로 올라가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번 달에 아주 압도적인 루시아 새 엔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새 엔진은 지식까지도 빠르게 학습을 하고 자신의 기억에 해당이 되는 것을 증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는 이 루시아가 소프트웨어이면서 AI 모델일 뿐만 아니라 루시아 온이라고 해서 하드웨어 일체형의 제품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어렵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기업 내에 설치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보안 같은 것들 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하드웨어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과 하드웨어와 GPU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하드웨어 일체형 소프트웨어인 루시아 온이라는 제품이 나와서 굉장한 경제성을 확보를 한 거죠. 기존에는 한 3억 정도를 들여야지 구현 가능했었던 인공지능이 5천만 원 수준으로 낮춘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은 다 도입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미 그 하드웨어 일체형 루시아 온이라는 제품도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초거대 언어 모델 좀 겨룰 수 있을 네. 만한 경쟁사가 그러면 국내에서 짚어보면 국내에서는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는 곳이 네이버 클로버 X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보다 솔트록스가 잘하는 거 뭐예요? 저희는 엔터프라이즈에 더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B2C 서비스로 일반인을 타겟하고 있잖아요. 네이버 포털을 통해서. 근데 저희는 지난 20년 동안에 기업과 공공 부분에 집중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 안전하고 보안에 강력하면서도 실제로 기업 내부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뭐 ERP라든지 그룹웨어라든지 이런 시스템하고 안전하게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모두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강력하고요. 두 번째는 각 기업이나 각 도메인, 예를 들면 금융이다, 보안이다, 화학이다, 바이오다. 그러면 이 각각 부분에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나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라도 가서 바로 설치를 하고 데이터만 던지면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 인공지능이 금융 관련된 인공지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바이오 인공지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빠르게 학습하고 또 도메인에 적응할 네. 수 있는 기술들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대표이시기도 하지만 AI 전문가시기 때문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이버가 AI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네,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야 이제 B2B하고 B2G 중심의 사업을 하다가 이제 B2C에 특히 AI 비서를 포함을 한 서비스로 확대를 하고 있다면 이제 사실 네이버는 구글과 네.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자면 잘하고는 있지만 더 큰 도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그 애플이 새 아이패드를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뉴럴 엔진 이런 네.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네. 그 효과, AI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대표님? 그럼요. 인공지능을 많은 분들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와 데이터의 덩어리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데이터라는 것은 학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이면서 동시에 인공지능 자체가 데이터 덩어리예요. 우리는 그거를 모델이라고 하죠. AI 모델이라고 네. 합니다. 그 AI 모델 자체가 숫자 덩어리고 데이터 덩어리인데 그 데이터 덩어리가 스스로 학습도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인 오픈 AI
챗GPT를 만든 회사죠. 이 회사들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재 반도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예를 들면 데이터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그럼 구글을 들 수가 네. 있죠. 그런데 구글만큼이나 미래에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애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플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확히 표현하면 설계 능력이죠. 네. 그리고 이미 맥북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들은요, 엔비디아하고는 다른 형태이지만 GPU를 대체할 수 있는 NPU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NPU는 뉴럴 넷을 빠르게 분석하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도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역량을 빠르게 확대를 해서 AI 반도체를 강화시키고 이거를 이제 뭐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맥북 그리고 또 휴대폰에 들어가는 순간에 요즘 흔히 얘기하는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더 강력한 그 경쟁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이제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고 있는 IDC 그러니까 전산 센터에 있는 반도체도 애플이 굉장히 강력하게 엔비디아를 쫓아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애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플랫폼도 있죠. 본인들이 이제 확보를 해놓은 iOS라는 플랫폼과 그 다음에 앱스토어에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타겟으로 해서 AI를 집중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이 있다는 것도 그 애플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뭐 머스크도 그렇고 네. 워런 버핏도 그렇고 이렇게 발언하는 자리에서 보니까 AI 당연히 이 메가 트렌드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하지만 잔인한 AI 잘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처럼 인간 통제 이런 거는 좀 오버이고 과장된 걸 수 있지만 사실 뭐 일자리 대체 이런 얘기는 뭐 동반돼서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AI를 받아들이고 같이 가야 되는 걸까요? 네, 뭐 쉽지 않은 질문들이죠. 근데 제가 오히려 네.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무서워요. 네. 어려운 질문 마시고요. 제가 오니까 네. 여기 오는 길에 보니까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더라고요. 네. 길에 차가 많아서 10년 후에 택시 중에서 몇 %가 자율주행 택시로 바뀔까요? 10년 후에요? 네. 거의 뭐 90%, 80, 90% 될 것 80%가 될 같은데요. 것 같으세요? 20년 후는 어떨까요? 더 높아지겠죠. 네. 네. 과거에 저희가 그랬던 사례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마부가 또는 인력거꾼이 택시를 운전하는 형태로 전환이 됐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거는 기술이 도입되고 발전하면서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은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충분한 인계값을 넘어가면은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무기가 혹시 뭔지 아세요? 왜요? 네? 그게 네.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1년에 13만 명을 살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길거리에 차를 다니게 하죠. 왜냐하면 그 자동차가 가져다 주는 경제적 가치와 편안함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AI도 마찬가지 그 과정을 겪을 텐데요.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제 답 중에 하나는 자동차를 보면 아는데 자동차는 우리가 3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안전하게. 차선을 그리기도 하고 중앙분리대를 만들기도 하고 신호등을 구성을 했죠. 그러면서 사고를 덜 나게 하면서 규칙을 지키도록 사람들을 했죠. 그리고 운전면허증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보다 안전하게 이걸 사용하도록 한 거죠. 네. 기계를. 두 번째 방식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규제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앞에서 30km 넘게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감옥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규제나 법규를 통해서 징벌적 배상이나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게 있겠고요. 세 번째는 그러고 나서 어떤 분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은 이제 집에 찾아가서 뭐 5억이든 10억이든 금액을 드리면서 이왕 돌아가셨는데 어떡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보험이라는 것을 그걸 해칭을 하려고 하죠. AI도 저는 마찬가지 과정을 거치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향후 20년 동안에 아마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당연히 인공지능일 것이고요. 그 인공지능이 주는 임팩트는 거의 우리가 인류가 핵을 발견한 것만큼이나 네. 큰 임팩트를 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다 안전하게 사용을 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보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잘못 썼을 때에 규제를 하거나 징벌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한 각종 단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업이 발생하거나 또는 저희가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대신에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이 대략 지금 뭐 45시간, 6시간이라면은 30시간 초반대나 혹은 20시간 후반대까지도 근무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노동운동 역사가 결국엔 노동시간 단축하는 거와 결을 같이 했으니 그런 면에서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네. 더 큰 대한민국의 숙제는 지금 올해 년도 합계 출산율이 0.7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20년 후에는 안타깝게도 저 같은 사람이 아직 건강을 해서 65세 이상의 초고령층이 지금의 정확히 2배가 됩니다. 네. 그리고 20세부터 60세의 인구가 지금의 절반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리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AI와 같은 형태의 지적 노동의 자동화 도구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시장은 수십 배가 아니라 수백 배 이상 커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0분간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모시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엔터 산업 뒤엎은 이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박순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말들이 많아요. 예. 이 하이브 미니진 사태, 어도어 사태, 갈등 촉발 원인부터 짚어보자면 무엇부터 기인한 것이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감정 중에서 이제 가장 강렬한 감정이 사실은 이제 시기와 질투인데 이제 문제의 본질은 이제 그 방시혁 대표가 이제 그 민희진 대표를 이제 시기 질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시혁 프로듀서가 이제 프로듀서로서 이제 그 남돌에서는 그 BTS라는 이제 그 탁월한 성과를 냈지만 여돌은 계속해서 실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하이브에서 이제 여돌 쪽에서도 좀 이제 성공한 케이스를 이제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뭐 그런 좀 노하우를 좀 확보하기 위해 갖고 이제 민희진이라는 이제 걸출한 또 프로듀서를 이제 그 하이브에 같이 뭐 영입하게 된 뭐 그런 건인데 민희진 그 대표가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도 좀 말씀을 하셨듯이 그 방시혁 대표가 지금 프로듀서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게 제가 봐서는 제일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제 그 멀티 레이블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제 안착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제 이 그 회사 오너가 이제 프로듀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회사 오너가 직접 프로듀싱한 그 그룹,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이제 르세라핌이나 이제 최근에 카피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아일리시나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좀 뭐랄까 사람 마음이 쏠리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문제를 일으킨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좀 사태의 본질을 위해서 이제 명확히 해야 할 사항 제가 이제 정리해온 거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일각에서 그 민희진이 이제 회사 그 직원인데 회사 직원이 뭐 20억 연봉 주고 그랬으면은 많이 받았지 않냐. 이제 앞으로 뭐 1,000억도 준다고 하니 하이브가 많이 좀 챙겨주는데 왜 그 배신하려고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태 본질을 제대로 좀 파악 못하고 하는 얘기고요. 미니지는 하이브의 일개 직원이 아니고 이제 어도라는 엄연히 분리된 이제 독립 레이블의 대표다는 이제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될 거고, 당연히 이제 독립 레이블의 대표고 지금 현재 경영권을 어도는 갖고 있어요. 어도의 경영권을 미니진 대표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하이브가 지금 이제 자회사 독립 레이블인 어도의 경영권을 지금 뺏으려고 하는. 근데 이제 뺏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현 그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한 1,000억 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주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임이라든지 이런 건으로 이제 엮어갖고 이제 미니지는 쫓아내게 되면은 28억 원만 지불하면 되니까 이제 그 1,000억 원 주는 돈이 아까워서 지금 저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이브는 언제든지 미니진을 해고 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 어도 지금 지분 80%를 하이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가면 해고 가능 뭐 당연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용하게 해고를 하는 게 하이브 주가에 좀 이로운데, 지금 이제 내부 감사하는 내용을 그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랄까 그 미니진 대표의 그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이제 언론 플레이를 이제 하이브 쪽에서 사실 한 그 부분이 제가 봐서는 이제 이 주주에 대한 좀 배임에 해당되는 좀 이제 그런 행위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뭐랄까 회사 내에서 이제 두 개의 세력이 있을 때 이제 한 세력을 이제 쫓아낼 경우에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뭐 치고받고 싸우고 하더라도 이제 대외적으로는 조용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래야지 이제 뭐 주가 부양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니까. 근데 이제 이번 경우에는 되게 이제 대대적으로 사실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뭐 나쁜 사람으로 좀 몰아간 이제 그런 게 있고, 그게 결국은 이제 이 미니진 대표가 결국은 이제 하이브를 나와서 독립해서 이제 별도의 레이블을 차리게 될 텐데, 그 독립해서 만든 그 미니진의 회사가 하이브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한 것 같고요. 뭐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사실은 이제 방시혁하고 미니진 두 사람 간의 얘기고, 뭐 그게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뉴진스가 BTS의 딜을 이어갖고 지금 K-팝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IP인데, 그 IP가 좀 훼손될까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지금 숫자로 표현해 주신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 뭐 옵션 가격 얼마에 행사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일 것 같고, 예. 다른 부분도 이제 짚어보자면, 일단 그러면 하이브가 지금 어쨌든 이렇게 언론 플레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예, 예. 시총 1조 날리면서까지도 할 만한 사유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만큼 이제 사람의 시기심과 질투심은 강렬한 거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랄까 큰 부자들, 이제 뭐 이제 CEO고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 실적을 좀 보면 증권가에서는 BTS 공백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요거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이게 네, 저기 현대차 내용을 좀 증권에서 볼까요? 이제 나온 자료가 네.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하이브 1분기 실적이 부진하다, 이제 연간 감익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24년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지금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5.7% 성장,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4.7% 정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하이브 이제 실적 갖고 왔는데, 보시면 이제 최근 한 3년 동안에 매해 한 20%씩 매출이 성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5.7% 성장이면 그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역성장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고, 1, 4분기 실적 자체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지난 4, 4분기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진, 물론 네.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지난 이제 1, 4분기, 작년 1, 4분기 비해서도 좀 많이 부진한 형태여 갖고, 이게 사실은 상당한 좀 뭐랄까 K-팝의 좀 이제 위기 상황이 아니냐 하는 좀 그런 좀 우려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BTS, 그러니까 하이브만 놓고 보면 지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BTS하고 이제 세븐틴이 군대를 입대한다는 겁니다. 뭐 방탄소년단 뭐 군대 입대하는 건 뭐 여러분 다 잘 아실 테고, 작년 11월 23일 날 이제 다 입대가 이제 완료가 된 상태고요.
25년에 이제 다 제대를 완전체로, 해서 제대로 완전체 활동은 아마 26년부터 하게 될 그래요. 텐데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BTS 관련 매출이 24년, 25년은 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고. BTS가 이제 좀 그 군백기를 가지는 동안에 지금 하이브에서 이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가장 큰 매출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제 그 그룹은 그 세븐틴이라는 보이 그룹이 있습니다. 이쪽도 이제 멀티레이블 플레디스 예. 소속된 가수죠. 예. 플레디스 옛날에 이제 그 애프터스쿨 네, 이제 네. 가희 유이 뭐 있었던 이제 그 그룹이고요. 해박하시네요. 예, 제가 다 전공입니다. 네. 예, 저게 제가 더 전공입니다. 엔터테인. 그래서 그 세븐틴이 이제 작년에 음반을 1,000만 장을 팔았어요. 이제 올해 그게 이제 그 역대 그 탑의 성적이거든요. 이제 그 BTS보다도 오히려 음반을 더 많이 판 이제 그런 케이스고 1,000만 장이면 대략 이제 앨범당 뭐 2만 원만 잡아도 2천억 원이니까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사실. 지금 4월 달에 이제 세븐틴이 컴백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한 400만 장 정도 지금 이제 팔리고 있는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븐틴이 이제 나이가 1995년생부터 1999년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병역법상에 이제 입대를 미룰 수 있는 이제 그 최종 나이가 만 29세입니다. 네. 그 1995년생이 올해 만 29세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향후 4년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네. 세븐틴 네. 이제 멤버들이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런 부분들이 좀 BTS의 이제 좀 실적 공백을 좀 가져오지 않겠나 이제 좀 그렇게 보고요. 아마 뒤에 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그 시부야의 무더기로 버려진 세븐틴 앨범이라고 이제 돼 있는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예, 요겁니다. 예. 그때 이제 그 민희진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포토카드를 이용한 이제 밀어내기식 이런 이제 영업은 좀 지양해야 한다. 나는 이제 그런 거 하기 싫어서 뉴스 만들었다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게 이제 포토카드라는 게 있는데 저게 뭐냐 하면은 이제 앨범 안에 랜덤으로 이제 그 멤버의 이제 사진을 넣어주는데 그 사진 중에서 이제 특별하게 좀 희소성이 있는 거를 이제 넣어갖고 그거 하나를 뽑기 위해 가지고 앨범을 이제 팬들이 뭐 수십 장에서 수백 장씩 사는. 그러니까 저 앨범이 주가 아니라 결국엔 포토카드가 예, 주가 돼서 그거 다 모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진이.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K-팝 그룹들이 이제 앨범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게 사실은 저 영향이 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고 다음 장 그 현재 K-팝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이제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거 좀 부작용에 따라서 그런 건지 지금 작년 말부터 해갖고 작년 이제 한 하반기부터 해서 네. 앨범 판매량이 지금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작년 11월 달에 이제 스트레이 키즈라고 저건 이제 JYP의 네. 이제 보이그룹이고요. 앨범 판매량이 지금 뚝 떨어지고 있다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그 SM의 그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그 걸그룹도 작년에 앨범 판매량이 이제 전 앨범보다 좀 이제 저조하게 나왔던 이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요번에 이제 그 1, 4분기에 좀 하이브 실적이 부진한 것 중에 한 요소가 이제 르세라핌 앨범 판매량이 전작보다 대비해서 23%가 감소한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부분들이 다 같이 좀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네. 이제 관련해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때 그 민희진 대표가 얘기했던 이제 랜덤 포카 영업은 찌질하다. 이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하이브 매출 뭐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BTS 공백을 다른 쪽으로 메울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제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상황이 또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 하이브가 지금 그 엔터 말고 이제 게임이라든지 웹툰 드라마 이것도 계속 하고 있나요? 이거 잘 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예, 있어요. 잘 안 될 그럼 겁니다. 하이브 주가 괜찮아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거 이제 위대한 기업은 악재가 쏟아질 때가 싸게 살 때다 하는 그 이제 차트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이 업의 특성상 이제 이런 엔터 업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 장사다 보니까 항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도 그것 때문에 되게 사실은 좀 골머리가 많이 이제 앓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요번에 이제 밀진 사태도 그런 이제 사람 리스크, 인적 리스크가 이제 터진 하나의 사태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좀 긴 안목에서 보면 그런 이제 인적 그 리스크가 촉발돼서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가
오히려 되게 이제 살 수 있는 저로의 매수 기회가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하이브인데요. 하이브가 이제 BTS 멤버들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전격 선언을 해서 그때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나오는 저 그림입니다. 네, 이제 네. 그때 11만 원 정도까지 이제 떨어졌었고요. 대략해서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하이브의 경우에는 한 13만 원 정도 가격에 사면 되게 이제 앞으로 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가격권이 되는데 네. 그때 그 무렵에 13만 원 밑으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샀었으면 거기에 이제 30만 원까지 가서 뭐 거의 한 2배 가까이 이제 올라가는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거니까 지금도 상황은 좀 20만 원 가격은 제가 봐서는 섣부르게 들어가기는 조금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아무래도 계속 좀 잠재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뭐 세븐틴이 앞으로 군대 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뭐 악재로 작용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뉴진스가 이제 하이브를 이제 벗어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악재들이 터져갖고 주가가 떨어져서 13만 원 이제 밑으로 한번 간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나올 때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떨까 네. 싶습니다. 그러면 하이브 말고 예. 다른 엔터주들은 어때요? 뭐 JYP라든지 YG라든지 점검해 주세요. 하이브가 제일 낫고요. 하이브가 제일 하이브가 낫고. 제일 낫습니다. 여전히 왜 그러냐면 이제 요 맨 뒤에 보시면 네. K-팝 투자를 위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라고 네.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요거 한번 잠깐만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네. 이제 K-팝은 K-팝뿐만 아니고 이제 음반 시장 엔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위너 테이크스 올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이제 상위 한 그룹이 엄청난 수익을 획득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22년 실적 기준에서 보면 이제 BTS가 하이브 전체 매출의 67%를 차지했거든요. 저기 열 몇 팀 될 텐데 네. 이제 그거 다 합친 것보다도 BTS 하나가 이제 훨씬 더 컸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남돌은 성공시키기 어려우나 이제 녹론한다는. 그래서 이제 남돌 아까 이제 뭐 BTS라든지 그다음에 세븐틴 같은 이제 이런 그룹들이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팬덤 사업에서 지갑을 여는 건 주로 여성입니다. 남자는 지갑 안 열어요. 그래서 이제 걸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이 돈을 지갑을 열 수 있는 걸그룹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민진 대표가 이제 뭐랄까 상당히 좀 이제 좀 능력이 네. 있는 겁니다. 이제 여성이 보는 관점에서 여성 그룹을 만드니까 네. 이제 뉴진스 같은 경우가 잘 되는 거거든요. 반면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미국이 이제 전 세계 음반 시장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우리나라의 그룹들은 이제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일본이라는 좀 쏠쏠한 시장을 겨냥하는 사업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먹히는 이제 K-팝 그룹이지만 그 외에 나머지 그룹들 같은 옛날에 뭐 빅뱅이나 지금 현재 트와이스 그다음에 뭐 아이브라든지 르세라핌 같은 경우도 지금 주로 돈 벌고 먹히는 데는 일본이지 미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룹이 있냐 없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가능성을 지금 사실은 이제 최근 4세대 걸그룹 중에서 보여줬던 게 바로 이제 뉴진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하이브에서 좀 빠져나갈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이제 어렵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위너 테이크스 올을 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좀 압도적인 이제 팬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1등 그 아티스트가 있는 이제 이런 회사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여전히 하이브가 가장 좀 유력하고 딴 엔터사는 조금 좀 뭐랄까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엔터주 마지막으로 짧게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예. 다른 엔터주 좀 지켜봐야 되고 하이브가 그래도 그 중에서는 가장 유력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네. 좀 한번 좀 눈여 보실 이제 그 그룹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YG에서 새롭게 내놓은 베이비몬스터라는 아, 그룹이 네,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가 이제 나중에 그 블랙핑크처럼 커질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은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박순혁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5월 가정의 달인 만큼 여러 기념일들이 있는데 오늘은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또 감사 인사 전하시면서 계좌만큼 마음도 풍성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